김광석 교수님에게 맞춤형 MKY 우리 서민들, 일반 시민들 맞춤형 경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박수. 박수 주세요. 뭐라고요? 잘생겼다고요? 잘생겼다고요? 아하. 우리 센조가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긴 건데. 아 정말요? 응, 감사합니다. 잘생겼대요. 응. 감사합니다. 잘생겼대요. 자, 우리 김미경 선생님이 전화가 딱 왔는데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딱 전화 오자마자 제가 여보세요 안 하고 할게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전화 받자마자 할게요. 근데 뭔데요 이렇게. 뭔데요? 일단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 네. 이런 사이예요? 선생님이 하자고 아,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아니 김태리님이 얘기하잖아요. 우왕 너무 잘생겼어. 용용용용용 멋져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다 이렇게 환영을 해줍니다. 인사 좀 하시죠. 네. 네, 제 인사법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 본인이 아이돌인 줄 아나? 아이돌 인사 이렇게 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거 아이돌 인사인데. 제 인사법입니다. 한 7년 됐습니다. 아, 7년 이렇게 됐어요. 인사합니다. 네. 경제계의 아이돌. 오케이. 김광석 교수님.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좀 근황을 좀 여쭤봐야죠. 요새 뭐 또 왜 2019년 이후로 경제 전망서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가 몇 번째예요? 저는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 한 8년 동안 네. 경제 전망을 보고서로만 냈었죠. 아, 보고서로만.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보시는 오케이. 딱딱한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현대경제원에서부터 아하. 보고서 경제 전망을 그렇게 쓰다가 2019년 전망부터 네. 이제 6번에 걸친 경제 전망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경제 전망서 올해도 책을 내셨잖아요. 지금. 네, 네. 이 책의 제목은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아, 암울하다. 암울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네. 스태그플레이션 나왔다는 건 우리가 이중산수로 끼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낀 틈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읽어 나가야 되고.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2024, 스태그플레이션 2024 경제 전망.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너무 중요해요. 네. 제가 그 여러분들뿐만 MKYU 우리 학생 여러분들만 뵙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려워해요? 그럼요. 엄청 힘들어요. 아, 그래.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2024년을 전망하기 위해서 네.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알아야죠. 알아야지. 알고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걸 같이 고민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을 바로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겁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께 제 질문 드릴게요. 네. 물가가 치솟아요. 근데 대신 소득도 같이 늘어나요. 견딜만 하시죠? 아니 물가 오르고 월급 오르면 견딜만 하지. 견딜만 하죠. 그치. 그게 인플레예요. 오케이 인플레. 그게 인플레 인플레이션. 괜찮다. 인플레 괜찮아요. 살만하네 인플레. 살만한 거예요. 응. 자 반대로 인플레 나는 이상한 건 줄 알았더니 인플레는 살만하네. 그나마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근데 또 반대로 네. 소득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물가 내려. 물가도 떨어져요. 살만하지. 이것도 살만해요. 디플레. 이게 디플레이션. 어. 근데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만 떨어진다. 에이씨. 방송 사고 내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런 걸 A씨라 그러지 그럼 네, 뭐라 네. 그래요? 그게 스태그예요, 그게. 아, 그게 A씨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야? A씨가 스태그. 네, 맞습니다. A씨가 정말 스태그였구나. 어려운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힘들고 고물가도 힘든데 그게 둘이 만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왜 만났대? 그러니까 물가를 22년, 23년 동안 잡았어야 되는데 네. 물가를 못 잡고 24년으로 간 거죠. 아. 그래서 고물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게 내년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2024년. 어쨌든 인플레이션, 물가 고물가 유지되는 건 여전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 학교도 가야 되고 쓰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여러분 물건값 오른다 아까 제 댓글을 쭉 봤거든요. 네.
뭐 사과 가격 오른다, 엄청 방울토마토 올랐대. 다 오르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여러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을 놓고 저는 물건값 오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경제적 마인드, 경제학적인 이 사회를 보는 현상을 이해하는 거는 이거 물건값 오르고 이것도 배추값 오르고 팥값 뭐 다 오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것저것 다 오르는 과정이니까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냥 작년에 이거 펜 사는데 1,000원이면 샀단 말이에요. 응. 올해는 2,000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맞아. 물가가 올랐죠. 그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2배로 떨어졌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만 장전한다. 땅 묻어두고 뭐 지폐를 막 저축해놓고 못 가져가게 덮어놓는다 만약에.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장독에다가 돈을 모아놨는데 장독 밑이 빠져서 돈이 계속 유실되는 현상인 거죠.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물가가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현상이고 그나마 제가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 2022년에 2022년에. 그것은 이제 그때도 전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맞아요. 고금리의 저축 상품으로 저축을 하셔라. 근데 지금 또 금리는 또 어때요? 지금 또 달라요. 지금 기조가.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한 가지만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냉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는 동안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으니 네. 가장 낭패 보는 가장 이런 인플레이션에 당하는 계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야? 냉정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아니 뭐. 너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말해요 빨리요. 전세 세입자죠. 아 그냥 환장하겠네. 나의 전 재산을 보증금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현금으로 준 거잖아. 자, 다시 똑같은 돈으로 너무 돌려받기로.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다시 똑같은 1억을 줬는데 똑같은 1억으로 돌려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작년 2년 전 5억과 지금의 5억이 같은 거가 아니라고 동의하시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2년 전 5억이라는 전세 보증금과 지금 2년이 지난 어우, 지금의 마이 5억은 갓. 분명히 다르다고 가정해야 되는데 5억을 지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스저지죠. 오판입니다. 5억이 이게 4억 된 경제학적 거네. 관점이에요. 오케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장착하고 경제 현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장착하지 않고 보면 굉장히 큰 미스저지먼트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너무 냉정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5%예요. 근데 5% 저축 금리로 저축을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응.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나의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만 들고 있다. 다른 더 나은 판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게 과연 맞는 판단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네.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복잡하군요.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제가 뭐 정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공감하시면 정말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만큼 이 지금의 경제 여건은 정말 어떻게 내가 의사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위로 가는 양극화냐 아래로 가는 양극화냐 네. 그걸 고르는 시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1년이 되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합 변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 경제 전망을 우리 학생들에게 꼭 오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이유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대해서. 왜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내년 경제가 어렵다, 올해 경제도 어렵다, IMF 외환위기 때부터 더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경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먼저 그 위험이 뭔지 아니면 기회가 있다면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걸 먼저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하는데요.
앞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서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진 않아요.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 분명히 우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경제인지를 알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아, 지금 일체 유심조님은 지방입니다. 직장이 둘 다 1시간 거리입니다. 집 팔고 월세로 가야 될까요? 집도 대출이자 주유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도 대출이자 주유비 결정. 참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형태로 제가 아마 제가 처음 김기현 선생님을 뵀을 때 네. 재테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테크가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이에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거. 자산과 오케이. 바꾸는 뭐 자산이라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네, 저축도 금일 자산이라고 수 생각해요. 있고 현금성 저축도 있고. 자산. 오케이. 뭐 다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테크는 뭐냐면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이거예요. 그죠? 그렇지. 맞아.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맞아. 그러니까 재테크 관점에서의 24년 경제 전망은 네. 2024년 경제의 모습을 진단하고 오케이. 어떤 형태로 내가 돈을 갖고 있을까. 아하. 그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자는 예. 게 이제 이 교육 그렇죠. 과정인 거죠.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좋네. 이거 공부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잘 정리 잘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저도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도. 네, 자,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요번에 이제 뭐야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 전망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봤더니 네. 그 몇 가지 뉴스를 짚어보면서 네. 같이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뉴스로 짚어보는 2024 경제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뜬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미국의 투자인은 골드만삭스가 낸 내년 전망입니다. 자, 큐 같이 함께 보시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맞다는 거예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견 뭐예요? 골드만삭스의 약자가 GS예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광석. 뭐 말이요? 광석. 오케이, 광석. 광석 아니야, K? 전 GS입니다. 저도. 그래요. 네, 오케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라이브 강의 때 네. 그 첫 그 시작을 어떤 1568년에 그려진 명화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는 명화예요. 근데 그 그림을 제 책에도 시작으로 담았어요. 그 책의 그 그림이 뭐냐면요.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 안내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지팡이로. 오케이. 4명이 따라 누군가 나를 안내하는 거 잡아보세요. 저를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요? 네. 저를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4명이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내가 눈을 감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치.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이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골드만삭스는 금융사예요. 네. 글로벌 IB예요.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주식 투자 자금이 더 들어와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들어와요. 긍정적으로 해야 주식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항상 들어오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미스매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에 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에 이를 거로 전망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성장률이 3.0이에요. 그냥 떨어진 거네. 그러니까 팩트가 지금 안 맞잖아요. 심지어 IMF는 올해가 3.0, 내년이 2.9. 떨어지네. OECD는 올해가 3.0, 내년이 2.7%로 네.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그렇게 나쁘게 제시하면서 네. 그래도 바닥은 찍고 경기 침체는 이게 경기 침체인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년 성장률이 3.8%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훨씬 밑도는 안 좋은 경제로 숫자를 제시해 놓고
근데 왜 저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투자 유입할 시점이다. 바닥은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작년에 제가 선생님하고 23년 경제 전망을 논할 때 네, 23년 연내에는 기준금리나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중에 23년 있을 거라고 그랬어. 있을 거라고 또 있을 거라고 그리고 계속 그 말에 기대했어. 호도돼서 주식 비중 늘리고 맞아. 그 있을 거라고 조장한 대표적인 주체자가 누굴까요? 다 IB뱅크들이에요. 아, 곧 금리 인하 있으니까 빨리 주식 넣어 이겁니다. 쉽게 말. 그러니까 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눈을 떠야 이 사람 말 듣고 따라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잠깐 그거 센저 그거 좀 잠깐 띄워줄래요? 김광석 교수님이 매년 경제 전망을 할 때마다 그 책을 낼 때마다 무슨 점 하면서 정확히 그 한 해에 있을 일을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도표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진 적이 없다면서요. 다 맞아 떨어졌다면서요. 이거 한번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2021년 이탈점 간단하게 짧게 네.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은 매년을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점을 다 이어서 제 2050년까지 할 거라서 아. 선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점으로 오케이. 표현하는데 어. 일단 21년은 코로나19의 그 거대한 충격으로부터 다소 벗어난다. 오케이. 다소 이탈점. 벗어나는 해 맞고요. 그리고 2022년은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간다. 회귀. 오케이. 맞았어. 그리고 2023년은 어. 내핍점. 그러니까 이게 가난함, 궁핍함을 인내할래, 이겨내야 하는 해. 이 뜻입니다. 그러면 2024년 뭐예요? 너무 궁금해서. 아. 상은점? 상은점은요. 어. 우리 코로나19 상처가 있었죠. 예. 그리고 러우 전쟁의 상처가 있었죠. 그쵸. 근데 그 상처는 지금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잊혀졌죠. 예. 그러니까 상처는 잊혀지고 치유되지만 흉터가 남아요. 아하. 그 흉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아. 뜻에서 상처의 흔적처럼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두 번의 상처가 네. 결과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네. 흔적처럼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와 흉터로 있어. 남는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갈수록 조금 더 얘기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돈을 네. 어떤 자산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인가 네.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잘못 갖고 있을 경우 앉아서 손해 보는 일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뉴스 하나 더 보죠. 왜냐하면 네. 자꾸 이런 뉴스들이 우리를 되게 헷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하나 더 보죠. IMF도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 2.2%로 유지하고 물가는 2.4%로 내린다. 이건 뭐예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IMF가 네. 10월에도 한국 경제를 전망했을 거 아니에요. 10월에 전망했을 때도 2.2%로 전망했어요. 네. 내년 경제를.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또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네. 2.2%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여기 이 기사 데일리한 기자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기사 카피를 참 잘못 썼네요. 왜 그러냐면 2.2%로 유지했다는 얘기는 네. 10월에도 2.2로 전망했는데 지금도 2.2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물가도 10월에 전망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또 반대예요. 23년 물가 상승률보다 네. 24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안에서도 잘못된 게 좀 많아요. 뭐야 기사가 왜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10월에도 대충 신문 헤드라인만 보고 나서 뭐 넘겨짚고 헤드라인도 하지 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제가 네. 여러분들께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정말 MKY에 와서는 강조를 했는데 네. 물가가 떨어진다는 말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를 보시고 네. 물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하. 그리고 물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네. 얘기는 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1,000원이에요. 네. 2,000원으로 올라요. 음. 작년에 1,000원, 올해 2,000원. 네. 몇 퍼센트 올랐어요? 응, 다시. 2배 올랐죠. 2배 올랐어. 100%. 100%. 응. 자 2,000원에서 3,000원 올라요.
그럼 100%는 이번에는 아니지. 50% 오른 그렇지, 거죠. 그죠? 50%지. 자, 보시면 물건 값은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3,000원. 계속 1,000원씩 올랐죠. 그렇지. 계속 우리의 체감은 어때요? 비싸지죠. 1,000원씩 오른 것 같아. 그런데 잘 보세요. 어.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100%에서 50%로 떨어졌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전망과 물가가 떨어지는 거랑 전혀 달라.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거기서 2.4%나 또 오르네 이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둘 다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곧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되죠. 어허. 그래서 제가 강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허. 실물 경제적 현상과 네.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규명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이거는요 아마 라이브 중에 목숨 걸고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 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기를 경제 위기 온다고. 근데 이따가 말씀드릴 거죠.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다르니까 우리 경제에 나타난 현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케이. 또 한 가지 경기 침체 온다는 것은 부동산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온다는 것은 주식 침체가 온다라는 것과 다른 겁니다. 어허. 실물 경제적 현상과 어허.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의 현상은 달라.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그걸 좀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저 경제 위기랑 경제 침체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한데. 궁금하다. 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의 역사상, 인생 역사상 경제 위기. 경제 위기가 매번 있었어요. 한국 경제. 제가? 예. 내가? 예. 나 한 번 있었는데 IMF. 그거는 이제 이러니까 우리 경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네네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떨어졌습니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배추값 이렇게 올랐는데 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게 아까 물 얘기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랑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랑 이제. 다른 것처럼 이제 알아들었어요. 선생님의 경기가 나빠진 게 경제 위기가 아닌 거죠. 경제 위기 있을 때 선생님은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경제가 곧 경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알았어요. 저 이것도 아마 반성. 핵심 중에 하나, 핵심. 반성. 자, 그러면 경제 위기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내가 4번 있었다고요? 언제? 네 번이 1980년 5.1 쇼크 있었고요. 아, 그랬구나. 그때 마이너스 1.7% 역성장 했어요. 나 그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라 잘 몰라. 예. 그리고 IMF 외환 위기 때 그때 역성장. 그러니까 그 겪었어요. GDP가 작년보다 더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5.1%. 그건 오지게 겪었어 아주.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거 살짝 넘어간 거 같아. 네, 살짝 넘어서.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네 번째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오케이. 난 경제 위기 위기죠. 나이 강사료 빵원. 그렇죠. 경제 위기. 했어. 자, 근데 이런 경제 위기는요 항상 특징이 V자예요. 꽝 충격 있다가 다시 돌아가. 팍 올라가. 맞아. 맞죠? IMF 때도 그랬고. 예, 그래프 보이실 겁니다 아마. 네. 예. V자 꽝 하고 다시 돌아가. 저거구나. 예.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어허. 근데 경기 침체는 예. 이 경제가 GDP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는 늘어요. 근데 어쨌든 L자로 꺾여가지고 쭉 가는 거야. 아우, 예전의 모습으로 저게 못 가는 거야. 저게 더 지겹다. 더 지겹죠? 근데 이게 L자가 오래 지속되면 차라리 경제 위기 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반등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년 어려웠죠? 21, 22 어려웠죠? 23, 24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25는 괜찮은겨? 그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가 다르죠. 날씨의 비유를 해드리면 경제 위기는 폭풍우가 확 쏟아져 가지고 나무가 뽑히는 거예요. 뿌리채. 그리고 햇빛 짱 나. 네, 그쵸. 근데 경기 침체는 한 달 내내 비가 쭉쭉 내려가지고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는 모습. 그게 경기 침체. 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시장이나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특징들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면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경기 침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거 우리 이 혹독한 경제 월동 준비해야 돼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월동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쪼그라드는 게 경기 침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좀 쪼그라드는 거야, 쪼그라드는. 음. 근데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오면 집값이 곤두박질 치겠죠. 그 아마 집값 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 분들의 경우 많아. 그 근거에는 분명 경제 위기가 위기가 있어요. 있었어. 예. 근데 경제 그런 위기가 얘기도 유튜브에 많아. 그렇죠.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집값이 소위 폭락을 폭락하니까 하지. 그때 집 사시면 되겠죠. 근데 경제 위기 올 거라는 그 가정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가정이다. 경제 위기가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역사상 인생 동안 4번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라는 것은 항상 모르는 데서 찾아와요. 아는 데서 위기 찾아온 적이 있으세요?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알면 위기가 아니지. 알면 위기 아니에요.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아니지.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요. 제가 올해 연초에 여러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과 대담을 많이 했어요. 오케이. 근데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나 온다. 그 말씀 많이 들었죠. 많이 했지.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역전세난 올 거라고 강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해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전세 대란이 올 것을 정부가 용인합니까? 정부도 대책 마련해요. 집주인은 그걸 그대로 놔둘까요? 집주인도 대응해요. 오케이. 세입자들은 역전세난의 후폭풍을 당할까요? 세입자도 대응해요.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회하는 겁니다. 그쵸. 역전세난이 온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다. 물론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역전세난 안 오죠. 지금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전세 공급 대란이에요. 다시 전세 공급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위험은 사실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경제 위기 올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낮에 글로벌 뎁 모니터링이라는 보고서, IIF 보고서를 네. 정독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지금 가계부채 얘기 지적하잖아요. 기업부채 위기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폭탄이 터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폭탄 터지면 가장 먼저 당하는 게 누구죠? 은행. 금융사요, 금융사. 은행. 예. 금융사. 그럼 은행은 터지도록 가만히 있을까요? 대출을 좁니다. 그렇겠지. 대출을 안 해줘요. 그렇지. 기업들한테 대출 안 해주고 기업의 그 여러 그 비즈니스 업태를 봤을 때 네. 건설업이 있으면 아예 대출 대상이 안 돼요. 네. 맞아.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대출을 제한적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융부실이 터질까요? 안 터져. 첫 번째. 터져. 은행이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지금 은행들의 첫 번째 경영 전략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맞아요. 위기 관리.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런 결국 이제 가계부채 문제, 기업부채 문제, 부동산 PF 부실 문제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네. 대응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더 강해져요? 뭐가 강해져요? 경기 침체가 강해지는 거죠.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못 해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못 해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올 거라고 가정하면 집값이 폭락할 테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하기에는 오케이. 여러분 공적 기관에서 아하. 대표성 있는 그런 공적 기관에서 경제 위기를 전망한 데가 하나라도 있나요?
IMF, 월드뱅크, OECD, BIS, IIF 경제 위기를 가정한 데가 있나요? 없지. 없잖아요. 아, 근데 예.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2시간 동안 라이브로 다 설명해 주시고 네. 질의응답 받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강의를 매주 화요일 저녁 2번을 들으면 정말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네. 여러 가지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여러분께 김광석 교수님의 강의 여기서 잠깐 안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2024년 스태그플레이션 해 눈 뜨고 운전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눈 감고 운전하지 말고 그죠? 눈 뜨고 운전해야죠. 제 표현을 좀 바꿔서 말씀하시네요. 네. 눈 뜨고 운전해야죠. 아니 제가 한 7년 전부터 드렸던 네. 제 문구인데요. 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어허.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맞아. 이게 풀 센텐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만 보고 판단하는 게 이게 미스가 너무 난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최근에 아 진짜. 뭐 집값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기자가 비교를 했냐면 전고점과 현재 실거래가를 비교한 게 아니라 전 실거래가와 고점에 그 현재 경매 낙찰가를 비교하더라고요. 그 말이야? 근데 나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야. 근데 심지어 그 환장하겠네. 방송으로도 그게 또 나가요. 근데 그 몇십만 명이 그걸 보고 동조하시더라고요. 죽겠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그럼 들어가 볼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빠밤. 센조? 빠밤.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입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투샷이 되게 예쁘네요. 어디? 네, 투샷. 이쁘다. 네. 오늘 제 옷이 약간 밝은 색이라서 그런가? 제가 우리 김미경 선생님 진짜 존경하거든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아마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연 중에 만난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김미경 선생님 말씀드릴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정말이에요. 정말 존경한다고. 어떤 부분을 존경하냐면 제가 선생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렸었던 문장이 있어요. 뭐요? 청년은 그러니까 노년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중년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현재 잘 나가니까 청년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김미경 선생님은 소녀다. 청년이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맞아요. 기억나시죠? 너무 감명 깊었어 그 얘기. 근데 저는 그게 제 가치관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젊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김미경 선생님 너무나 존경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아마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거면 그래서 내년에 집을 사 마라. 주식 투자해 마라. 현금 어떻게 해야 돼? 뭐 집 어떻게 해야 돼? 전세 어떻게 해야 돼? 다들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2024 경제 OX 토크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는 길게 얘기하면 안 돼. 예. 다 OX로만 해야 돼. 아, 그래요? OX 이거 딱 좋다 이거. 이거죠? 이거 네. 떡볶이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팍팍 네. 달고나 뒤집기처럼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일 것 같은데요.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부동산입니다. 2024년 부동산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상승장이면 O, 하락장이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야. 둘, 셋. 상승장이요? 24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데 더 떨어지게? 지금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보다 인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리가 긴축의 시대에서 음흠. 완화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점이에요. 24년이. 내년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네 하는 마음으로 매수 심리가 더 자극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상승장이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동산이 또 심리잖아. 그래서 강한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서둘러서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시는 시점은 절대 아니고요. 강한 상승장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보합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의 형태로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집의 형태로 들고 있는 게 유리한 경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전세 형태는 현금이 오도가도 못하는 형태니까.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급속도로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22년, 3년, 4년. 이 구간이 현금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보다는 그렇다고 집값이 강한 상승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리해서 대출 끌어다가 사시고 그런 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 사시는 게 맞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다음은 역시 투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현금을 꼭 끌어안고 계시던 분들도 다시 투자 시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주식도 옛날보다 떨어졌으니까 살만하거든 지금. 네. 자, 2023년 팬데믹 때 상승장 못 껴들었던 사람 요번엔 좀 떠세요. 떨지 마세요, 선생님. 떨어. 2024년 팬데믹 때 주식 상승장에 전혀 그 이익을 못 봤어. 요번에 2023년 주식 투자 다시 시작해도 되나요? O, X로 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O? 네. 오. 주식 투자해? 네. 지금 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종합해 보면 선생님 처음 뵀을 때 2022년 전망으로 뵀거든요. 네. 그때 제가 22년에는 주식하는 해가 아니다. 명확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들 해서 많이 망했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주식하는 해가 아니에요. 맞아. 거대한 금리 인상기니까 하는 해가 아니에요. 근데 24년은 어때? 이게 실물 경제랑 자산 시장이 다른 거예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니까 내년에도 힘든데 자산 시장 관점에서는 자본 시장 특히 주식 시장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대감이 생기죠. 생기지. 예.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끝났다 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곧 금리 인하 있겠네. 그렇지. 그죠? 그러면 주식밖에 없네. 그렇죠. 돈 벌 때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그때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예. 그 시점을 지금이 기회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금리 인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 기대가 있을 때. 예, 확신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미국을 기준으로. 오케이. 그 지점에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예요. 그렇죠? 내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트럼프 is back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몰라요.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지. 몰라요. 그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망서에 안 담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대로 트럼프가 됐을 때 뭐가 유망 산업이고 바이든이 될 때 뭐가 또 유망 산업인지 완전히 갈리거든요. 완전히 갈려. 네, 완전히 갈립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바뀌면 기존 산업이 유망하지 않은 산업으로 되거든요. 맞아.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서 그 바이든이 있은 금리는 어떨까? 금리는 조금 다릅니다. 금리는 어쨌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다소 트럼프는 조금 더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겁니다. 그 사람은 경기 부양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이니까. 바이든은 조금 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조금은 네, 기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4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혹독한 경제 맞습니다. 그런 경제일수록 우리가 먼저 좀 들여다보고 어떤
위험 요인들이 실제 있나? 대신에 또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나? 기회도 있는 거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위험 요인도 극복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맞아. 기회 요인도 포착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내년 준비가 잘 돼야 2025년 진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 네. 그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나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저는 맞아요. 이틀 동안 준비된 나를 만들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오케이. 정말 이거는 너무 실용적 강의. 이게 실용적 무슨 강의. 학문적 강의가 아니라 정말 실사구시적인 아하. 그런 강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저 역시도 김미경, 저도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CEO고요. 저도 대출도 얻었고요. 저도 집에 대해서도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도 성장해서 각자 이제 뭐 돈도 벌고 이러면서 그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요. 저도 경제적인 것으로부터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내 일만 잘할 뿐이지 경제에 대해서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귀 기울여 듣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내년처럼 복잡하게 진짜 햄버거 빵처럼 중간에 낀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잘못 판단했을 경우 2025년에 2024년도 말에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